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감자입니다. 지난주 방송 잘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들었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딴소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후회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오늘 방송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감자 씨는 어때요? 지난주에 방송 한번 들었을 때? 이제 뭐 조금 더 재밌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뭐 계속 진지한 얘기만 하니까 우리 부부가 이렇게 물론 우리 로켓 씨가 재밌는 편은 아니고 유머러스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 살아가면서 어쨌든 소소하게 즐거운 에피소드 이런 것도 좀 얘기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게 기록하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 아이 둘의 발달들이 지금 뭐 사실 매주마다 지금 변하는 시기가 와서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막 폭풍 성장하는 시기라서 애들이 어제 안 했던 막 행동을 갑자기 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는 재미가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육아가 힘들긴 힘들어도 또 그런 재미 속에서 박수치고 막 서로 좋아하고 맞아. 부모들은 다 공감하겠죠. 애기 조금 달라지면 막 호들갑 떨고 이거 했다 드디어 했다 이 말 새로 했다 우리 애 느린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둘째는 28일인 우리 둘째가 드디어 한 그제부터 이유식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첫째 때는 진짜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 것도 안 먹을 수 있는데 먹일 때마다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먹이는 입장에서도 막 고문 같고 근데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으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가끔 솔직히 말하면 남편 몰래 울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맨날 바라던 게 제발 이번 둘째는 정말 잘 먹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바라지 않는다. 그랬었는데 둘째를 낳으면서 첫째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간에 그런 건 뭐 떠나서 둘이 좀 성향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또 서로 좀 다른 애들이 있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뱃속으로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다른지. 첫째는 진짜 예민한 아이예요. 먹는 것도 정말 안 먹고 애가 삐쩍 말라갖고 그죠? 이유식도 먹을 때 제 아내가 너무 고생했거든. 로키 씨가 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뭐 둘째는 뭐 이 꽂는다는 표현이 로키 씨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꽂으면 다 빨아먹어요. 꽂으면 하여튼 대단해요 둘째. 잘 먹는 아이를 둔 엄마들의 마음을 그 엄마들을 매우 부러워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좀 약간 비만 걱정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치. 지금 새벽 수유를 한 최근까지 계속 2번이나 한 적도 꽤 있어가지고 애가 이제 원래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표준 몸무게 딱 50% 퍼센타일이었는데 이게 점점 늘더니 지금 거의 78% 막 이렇게 가니까 어쨌든 자기가 태어난 그 곡선을 유지하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사실 뭐 그게 답은 아닐지 몰라도 뭐 정상 범주 아니긴 하지만 너무 찌는 것 같으니 그래도 이제 새벽 수유를 좀 줄여보자 이런 상태에 있긴 하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첫째는 이제 보니까 750일이 조금 넘었어요. 최근에는 그냥 단어를 굳이 막 이렇게 알려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희가 하는 단어들을 갑자기 캐치해서 혼자 따라해본다던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애들 잘 크고 있어요. 또 다음 주에도 크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 이제 어린이집 도대체 언제 보내나 그것이 문제로다. 뭐 유튜브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언제 보내나에 대한 고민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보내나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육아휴직을 둘 다 썼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남편인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해서 부모 둘 다 이제 양육하는 환경이 돼서 언제 보내는 시기를 저희가 결정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은 근데 언제 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맞벌이 경우는 보면, 이제 그렇겠죠. 맞아요. 그게 뭐 3살부터 보내는 게 좋다더라라고 하지만 3살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 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집에 그러니까 맞벌이가 아닌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내 아이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만 3살 때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다 얘기를 하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럼 뭐 내가 집에 있으니까 키울 수 있다 정도는 될 것 같기는 한데 맞벌이는 사실 선택지가 없기는 하죠. 일단 저희 집 상황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는 어린이집을 이제 돌 되면서 이제 시간제 보육을 조금 맡기기 시작하면서 돌쯤부터 시간제 보육을 맡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제 보육 보내고 나니까 이제 부부의 시간이 생기죠. 약간 뭐 꿀을 빠는 느낌? 같이 순대국밥도 좀 먹으러 가고 외식도 진짜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거였거든요. 둘이서는 그치. 그런 데이트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해서 좋기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아내는 그 로켓 씨는 이제 제가 편하려고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생각에 마음속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제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로켓 씨가 다음에 육아휴직을 했잖아요. 아니다. 아니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씨가 네,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돌쯤 돼서 그게 스위칭이 됐었어요. 이제 나는 복직을 해야 하고 저는 육아휴직이 돼서 이제 첫째인 혜원이를 보는 거죠.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혜원이랑 이제 상호작용하고 교감하면서 놀아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애를 계속 보면 망치겠다. 망친다고? 너무너무 놀아주는 것도 좋고 한데 이 뭐랄까? 이 어려움, 진땀남, 그리고 아이랑 하는 거, 놀아주는 것에 굉장한 한계점, 이런 것이 시작하자마자 탁 와닿는 거예요. 같이 교감해주는 게 좋긴 한데, 이 정도의 낮은 수준의 놀이로 놀아주는 게 아이 발달에 좋나?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이 됐었어요. 감자 씨가 본인이 편하려고 시간제 보육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좀 빨리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약간 꿀을 빤다라고 상대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맞아요. 맞는데 왜 그랬냐면 복직을 하고 나서 그 감자 씨한테 힘들면 시간제 보육 좀 맡기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한 10시부터 한 1시? 2시까지인가? 조금 맡겼죠.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맡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서 한 10시쯤에 데려다 주고 1시, 2시쯤에 데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더 힘들면 시간 늘려도 된다라고 하니 처음에는 이게 죄책감 때문에. 내가 집에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오래 보낼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며칠 보내더니 4시간으로 늘려달라. 5시간으로 늘려달라. 그러다가 거의 어린이집 가는 수준으로 있었던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 가기 직전까지 생각해보면. 그치. 6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 게 어려웠냐면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교재예요. 교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교재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육아는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랑 3시간, 4시간 이제 그 로켓 씨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자는 시간도 있으니까 놀아주는 시간이 한 4-5시간 정도 된다라고 하면 4-5시간을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준비가 아예 안 된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재 보고 나가면 되는데 책 읽기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선정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가 아예 안 된 날은 애들 앞에 딱 가면 뭐 할 말이 딱히 없거든요. 애들이랑 그 노가리 까는 거예요. 뭐 그런 날들이 있죠. 노가리 깔고 떠들고. 근데 모든 학교가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어쩌다 한 번 이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있는 날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근데 그런 날도 애들이 또 좋아하지 뭐 선생님들이 그런.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그때 진짜 뻥 하고 비거든요. 근데 육아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같이 웃어주고 손장난하고 이걸 5시간? 애가 이제 막 움직이고 하는데 놀아주고 싶은데 잘 놀아주는 게 어렵다. 그래서 애가 잘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었죠. 애 보는 체력이 힘들다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 이렇게 놀아주는 게 애 발달에 좋은 걸까? 이게 내가 이렇게 미숙한데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때 복합적으로 첫째 보낼 때 들었어요. 이제 둘째도 이제 어떻게 언제 보낼지 고민하고 있긴 한데
뭐 둘째는 아직 180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되게 톤도 낮고 아무리 하이톤이라고 하려고 해도 이게 성향상 그게 안 나오니까 보면 이제 애들을 진짜 좋아하거나 애들이랑 잘 놀아주는 엄마들 아니면 여성분들을 보면 진짜 목소리가 엄청 하이톤으로 해서 막 까르르 하면서 맞아. 그런 거 잘 놀아주는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도 노력은 했죠. 전형적인 이과여자, 전형적인 이과여자. 노력은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제 보육을 이제 맡기기 시작하고 나서 이 선생님들의 그 목소리 톤이 그냥 솔, 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다, 왔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반겨주고 톤 자체가 높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기가 이제 어쨌든 첫 낯선 환경이니까 뭐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질 때 울기도 하고 그랬지만 한 3, 4일 지나니까 그건 다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애가 웃음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첫째 키우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별로 잘 안 웃는 거야.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내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또 엄마들이 하는 걱정들이 있어요. 호명 반응이 잘 안 된다. 잘 웃지 않는다. 그런 무슨 자폐아이의 어떤 뭐 원인 같이 그게 느껴져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제발 그딴 것 좀 그만 보라고 했지만 이제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맨날 타임라인에 그런 것밖에 왜 나한테는 안 뜨나 모르겠어. 어찌됐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에 시간제 보육에 보내면서 애가 막 엄청 많이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분명히 이 아이를 사랑하고 많이 양육하고 이렇게 케어하려고 노력하는 건 맞지만 그들의 에너지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나는.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를 저는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보내고 나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시간제 보육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집 자체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지금 저희 부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저희 부부가 선택하게 된 동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제 3살까지 있다라는 건 너무너무 좋으나 3살까지 부모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양육 환경도 우리는 되는 편이었으나 따지면 그렇긴 하죠. 이제 또 남편인 저는 이제 놀아주는 것이 좀 미숙하다라고 많이 느꼈고, 이제 로키 씨는 톤이라든가 뭐 이런 둘 다 이제 아이랑 놀아주는 것에 대해서 미숙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떤 아기는 막 울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진짜 한 찔끔 우는 게 한 3일? 그거 말고는 오히려 막 되게 어린이집을 좋아하고 선생님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 보내는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물론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리스크가 매우 적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3살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유로 이제 아이랑 애착 관계 요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저희도 물론 애착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짧게 그래도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한 10시 다 돼서 가고, 그죠? 9시는 10시 돼서 가고, 또 3시까지 놀고, 그 중에 한 절반을 또 자잖아요, 애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어린이집에 제일 짧은 타임으로 그냥 보내는 건데, 그냥 어린이집에서 노는 시간은 애가 한 4-5시간? 그 정도라서,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주제 이야기 꺼내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첫째가 진짜 밥을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도 컸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밥 먹일 때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있어. 안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뱉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항상 마지막에 눈물로 이제 끝나니까 먹는 기억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계속 주는 것 같아서. 먹이는 게 저희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한 끼 한 끼 어떻게 먹여야 되나로 정말 전날부터 이제 스트레스, 고민, 그리고 애가 먹는 게 너무 한정적이니까 그나마 먹는 게 맨날 그 음식만 먹일 때의 그 약간 죄책감 막. 근데 어린이집 가니까 잘 먹는 거예요. 맞아. 선생님이 먹여주는 기술이 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반찬도 되게 다양하고. 집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반찬이라던가 뭐 그런 사실 저희는 약간 식감도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첫째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잘 먹더라고요. 뭐 안 먹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어린이집에서도. 그런데 어떨 때는 뭐 한 그릇, 2그릇 먹었다고 하고 뭐 국물을 리필해서 또 먹었다고 하고. 맞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길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끼 좀 떼워주는 것만도 해도
들으셨을 때 약간 무책임한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안 먹으니까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어린이집이 너무 저희한테도 절실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무책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부모들은 공감하실걸요. 이게 그런가? 일거수일투족 다 해줄 수 없고 엄마 아빠한테도 좀 해방감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 너무너무 저희가 고충이 있으니까 애들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애는 정말 안 먹는 거 대장이었어요. 진짜 상위 몸무게로는 하위 20%. 하위 20%까지 내려갔나? 한 10%까지 안 내려갔나? 그거는 진짜 그 분유 먹던 시절에 한 3개월 때쯤에 이제 역대급 안 먹어서 진짜 그랬던 적이 있었고 한 15%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 20% 그러니까 떨어져서 살짝 올라온 20%에서 그냥 쭉 이제 퍼센타일 유지하고 있죠. 아무튼 저희한테는 첫째 애기한테 제일 어려웠던 점은 먹이는 거였어요. 맞아. 그 이유도 있었어요. 어린이집 보내는 것에 근데 다행히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고 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뱃사TV였나?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3세까지 어린이집을 보낸 것과 안 보낸 아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의미한 어떤 논문은 아직 없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3살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러이러한 동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냈지만 어쨌든 아이와 애착관계가 저희가 잘 형성되어 있느냐, 어린이집을 잠깐 보내는 것이 아이의 애착관계 때문에 아이가 영향이 있어서 발달이 다른 부분 좀 늦어진다거나 아이가 힘들어한다거나 어쨌든 어린이집 보내는 건 스트레스잖아요. 애한테는. 그러니까 애한테 스트레스인 환경 속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괜찮을 만큼 아이가 애착이 우리가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단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결심을 했겠죠. 저희가 이렇게 모진 부모는 아니거든요. 아기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보내고 나서 효능감도 많이 느꼈죠. 저희는. 그렇죠. 안 하던 뭐 웃는 모습을 엄청 많이 보여주고 깔깔대고 많이 웃고 잘 먹고 너무너무 안 웃는 애기였는데 어린이집 갔다 온 다음부터 웃음이 늘었어요. 모르겠어요. 시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 아이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가 천재가 아니야? 왜 이러잖아요. 근데 애가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 웃기 시작하고 밥 잘 먹고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어린이집을 좀 그래도 둘째도 어린이집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둘째도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저희랑 애착이 형성되는 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만족스러웠습니다. 첫째는. 이거 딴 얘기인데 너무너무 그 어린이집이 불쌍해 보였어요. 저희 부부가 불쌍해. 저희 부부가 이제 좀 있으면 또 그 매년 저희가 기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부부가 저희가 생각할 땐 측은지심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삐까번쩍한 어린이집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거기는 정말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긴 한데 대전에서 그래도 약간 외지 달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달동네가 맞죠. 거기가 아무래도 따지면 그치. 맞아. 엄청 낙후된 곳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시간제 보육 선생님이 이제 막 웃으면서 저희랑 잘 얘기하다가 끝에 아주 양념 살짝 치듯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을. 맞아. 시간제 보육 처음 보낼 때 이제 그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태, 고용 상태에 대해서 저는 되게 궁금함이 많거든요. 특히나 돌봄 노동 관련해서는 누구나 알다시피 저임금과 맞아요. 이제 너무너무 애쓰시죠. 그런 문제들이 항상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시간제 보육이라는 게 이제 전날에 사람들이 자기 애를 보내겠다고 예약을 하는 건데 만약에 애가 한 명도 없어 오늘 그렇게 되면 이 선생님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 우리 너무너무 걱정했죠. 집에 와서 나는 그걸 이 선생님 괜찮으실까? 가서 여쭤본 적도 몇 번 있죠. 이게 애기 없으면 선생님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뭐 실례일 수는 있는데 저희는 진짜 순수한 동기로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맞아. 근데 원장님도 막 이제 저희 보러 오시고 근데 그
따뜻하면서 간절한 그 눈빛. 시간제 보육 선생님이 그때 이제 많이 좀 소개해달라고 자기 맞아. 시간제 보육 자기 잘하는데 사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원래 제가 처음에 보내던 시간제 보육이 있었어요. 거기는 근데 좀 삐까뻔쩍해. 시에서 맞아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꽤나 삐까뻔쩍하고 옆에 장난감 도서관도 같이 붙어 있어서 뭔가 코스로 즐기고 오기가 딱 좋은 곳이었는데 거긴 예약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남편이랑 이번에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싶어서 당시엔. 그래서 이제 그러다 3-4시간 바뀔 때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집 근처에. 맞아요. 근데 차 타고 갔더니 계속 올라가. 산을 계속 올라가. 근데 산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차 타고 언덕. 경산. 약간 경사 15, 20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제 애를 맡겼는데 우선 소감은 첫 번째 보냈던 그 삐까뻔쩍한 시간제 보육보다는 꽤나 조금 낙후된 시설이 오래됐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고 뭔가 우리 아까 말한 그 측은지심 오래 존속했으면 좋겠다. 좋은 분들이 자기가 적당한 노동을 해서 적당하게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 뭐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 너무너무 만족하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니까 사실 뭐 교육은 선생님들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주식 용어로 또 표현하지만 이제 표현해 보자면 물렸다. 표현하죠. 이제 아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랑 애착 관계도 너무 중요하듯이 한 번 어린이집 애가 맞아. 관계를 맺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이사를 생각하잖아요.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을 옮기지 말 것이잖아요. 애가 또 새로운 어린이집에 또 가서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물렸죠 뭐.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제 못 옮기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은 엄마들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제 가끔 구경을 하다 보면은 이번 이사를 가게 되는데 기존의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얘를 또 보내는 것이 너무 걱정된다. 그럼에도 난 옮겨야 될까요? 막 그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모가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옮기고 웬만하면 그 안정된 지금의 선생님과 그 학생과의 그 관계, 학생을 맞아요. 표현해야 되나? 아기와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뭐 3살까지는 뭐 마찬가지 아까 어린이집 보내냐 마느냐의 얘기에서 3살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도 어쨌든 3살 이전에는 저희는 옮기지 않을 생각이에요. 둘째도 이제 보내면 둘째도 어쨌든 3살까지는 그 어린이집에 있고 그 어린이집에 이제 애가 이제 1살, 2살쯤 돼가면 이제 애가 이제 애착 관계를 넘어서 이제 자율성도 증가하고 혼자 살려는 것도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도 좀 필요해요. 사회성도 이때 막 발달을 하는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거기서 그죠? 자기 이름보다 그 친구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정도죠. 그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딸 이름이 혜원이고 그 아이 이름이 레아인데 저희 딸이 이제 자기 이름은 발음을 못해요. 혜원 어렵잖아요 발음이. 근데 레아는 발음이 편한데 레아 하면서 계속 어린이집 가기 전부터 레아 보고 싶어서 계속 동동거리더라고요. 근데 레아도 그런데 혜원이 보고 싶다고. 신기하지. 레아 어머님이 레아가 어린이집 가기 싫어서 막 울더래요 아침에. 근데 레아 어머님이 혜원이 보러 가자 그러니까 레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자 그랬대. 어린이집 이제 사회성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살 이전에 아이들은 사실 각자 놀기 때문에 사회성이랄 게 별로 없다라고 저는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된 지가 벌써 거의 한 반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아기가 부모 손만 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제 손을 뿌리치던 날들이 있어요. 이제 쬐끔씩 가면서 이제 혜연아 손 잡아줄까? 아빠가 손 잡고 갈까? 이렇게 얘기하면 혜연이가 뒷짐을 딱 혼자 하려고. 그때쯤이 아마 혼자 하려고 하면서 또 부모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좀 맺어주기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 이거는 뭐 뇌피셜입니다. 뭐 제가 이쯤이 바로 그 부모가 이제 눈치껏 애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눈치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를 볼 때는 부모가 관찰을 많이 해야 되고 아이의 작은 변화에서 뭔가 애가 지금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아빠 손을 뿌리치고 혼자 해보려고 하던 때가 이제 사회성이 좀 발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관찰해본 결과는 아무튼 지금 그래서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린이집 애 친구들하고도.
다행이죠. 이제 보내는 시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편으로 저랑 제일 친한 직장 동료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은 이제 엄마가 제 동료의 이제 아내가 상담 전문가예요. 그래서 3살까지는 절대 어린이집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도 뭐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말기로 결정. 3살까지는 그냥 놀고 애기에만 전념하기로. 근데 뭐 사실 그게 가능한 조건이라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 거 공동 육아하는 것이 생각보다 전 뭐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을 벌써 보내고 난 상태니까 그것의 힘듦이 예상이 되지만 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그때만 할 수 있는 거, 지금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좀 힘들겠다. 아니 그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3살까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그 집은 아닌 거예요. 그만둬야만. 그만둬야만. 그러니까 3살까지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게 저희처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하면 어쨌든 거의 3살까지는 그래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3살까지는 누군가 그만둬야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면 한 명 정도면 이제 커리어에 1년 정도 공백이 생겨도 뭐 경력 단절 느낌은 아닐 텐데 이제 저희처럼 둘을 낳으면 이제 4년, 3년, 4년 이렇게 갭이 떠버리는 거죠. 아이만 딱 키우려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경력 단절 얘기는 이제 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희는 대안학교니까 여러 가지 사연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와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부모님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를 입학하기 전에 가정 방문을 해서 부모 상담을 교사가 진행을 하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는 거였는데 전 매우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꽤 많은 부모가 굉장히 전문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었던 부모가 아이를 잘 돌봐야지 라고 마음 먹고 딱 그만두고 지금은 좀 지금 세대는 빈도가 줄 수 있었지만 지금 제가 중학교 지금 중고등학생의 부모면 벌써 10년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시대는 뭐 그만두는 게 좀 당연했던 여성이 근데 그때 우울증을 겪었던 부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자기가 이렇게 우울해서 아이를 돌봤던 것에 대한 자책감?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보내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살까지 곧 죽어도 아기를 내가 손으로 봐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를 잘 관찰해서 아기가 조금 자율성 있고 사회성을 길러가려고 한다 라고 하면 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게 3살 이전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애와 함께 집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근데 사회생활을 좀 했던 엄마들이라면은 되게 답답할 것 같거든요. 답답하죠. 사실... 아빠도 답답해요. 엄마만 양육해요? 그래, 그럼 주 양육자가 답답할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정말. 술 마시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경험을 좀 했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애를 3년 동안 그냥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본인이 아까 말한 그런 우울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애한테 투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따지면 저희도 아직 새벽 수유를 둘째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둘째 새벽 수유하고 나서 아침에 애를 볼 때 에너지가 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새벽 수유를 했는데 스무스하게 새벽 수유가 된 날은 그래도 아침에 괜찮아요. 근데 애가 새벽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 그럼 그 다음날 정말 예민함이 정말 짜증이 아내의 다정스러운 농담 한마디에도 열이 받고 꼬아서 듣게 되고 그런 게 좀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창 이제 그놈의 프랑스 육아에 꽂히셔서 남들 쌀죽 먹일 때 야채 먹이고 입에다가 한번 며칠 먹어보다가 말았지 뭐. 안 먹어. 뭐든 안 먹는 다 애였잖아. 먹었어 그냥.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 육아 책을 읽으면서 제일 공감 갔던 게 뭐였었냐면은 주 양육자가 행복해야지 아이들한테도 행복을 줄 수 있다였거든요.
새벽에 잘 자서 좋은 컨디션으로 아이를 볼 때와 그쵸. 잘 못 자서 아이를 볼 때 컨디션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너무너무 생각해요. 달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아이 때문에 계속 뭔가 못하는 것들. 근데 그 못한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억울한 느낌인가? 못하는 게 맞긴 하죠. 그쵸.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뭔가 이제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누군가가 없고 대부분 이 아이 옹알이 하는 수준의 아이와 그냥 대화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주는 행복이 있는데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른과. 아유, 사람이야. 아니 뭐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 육아휴직 했을 때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편과 그냥 아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냥 오늘 난 얘를 봤으니까 얘가 어땠고 저쨌고를 남편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그냥 듣긴 듣는데 나는 이 주제밖에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난 옛날에 분명히 되게 사회적이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애가 똥을 이번에 하루 쌌나? 오늘 쌌나? 안 쌌나? 이런 것만 맨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주 양육자가 사회생활 이건 좀 어디까지 가는 거지? 마무리 못 짓겠는데요, 뭐? 뭐야, 길을 혼자서 잃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애착이라는 단어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냥 집에 부모가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것만이 그냥 내가 3세까지는 어떻게든 데리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좋은 이제 엄마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렇게 사회생활도 조금이나마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대체 이놈의 애착이 뭘까? 애착은 어떻게 쌓이는 걸까?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찾아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관찰을 잘해야 되는 거라고 아까도 제가 관찰 얘기했지만 아이가 원하는 바를 부모가 바로바로 캐치해서 그걸 해결해주고 사랑을 듬뿍듬뿍 주면 사실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그 잠깐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 빼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어린이집 갔다 와서 뭐 저녁도 아니죠. 저희는 3시, 4시에 데리러 가니까 또 오후에도 한참 시간 있잖아요. 5시간, 6시간 애랑 같이 있는 거니까 이제 애착이라는 게 이제 눈 마주치고 사랑의 언어 표현하고 부모가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똥 싸고 뭐 하는 것 아이의 힘든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하면서 애착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둘 다 성품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뭐 고급진 그런 아니 성격이 그냥 둘 다 성격이 그렇게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죠? 모난 성격이 아니라서 이제 순간 속으로는 애한테 빨기 치지만 웃으면서 혜연아 좀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애착 관계가 그래도 혜원이랑은 첫째 애랑은 잘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이 3살을 좀 고집할 필요가 있나 굳이 이제 부모가 잘 관찰해서 자신감이 있다. 애착 형성에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좀 부모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좀 잠깐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보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주 보내는 거죠. 외주. 어린이집을 우선 등원 시간은 뭐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애들을 봐준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맡기진 않고 가면 9시 우리가 데리러 가는 게 3시 반쯤? 6시간 반인데 중간에 낮잠 2시간 자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맞나? 얘가 지금 우리가 잘 키우고 있는 건가? 혹은 애가 평균에 맞게 잘 자라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할 수는 없고. 그건 진짜 신체적인 발달인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애가 지금 말이 좀 느리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지금 24개월 다 돼가는데 이제야 단어들이 좀 막 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18개월, 19개월 막 이때쯤부터 막
말하는 애들을 하니까 이제 부모니까 조급하잖아요. 이제 계속 저희는 선생님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저희의 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희의 지금 정도 괜찮은가요? 근데 뭐 단어 아내가 이제 로키 씨가 막 단어 몇 개 하는지 숫자 세고 여보 아직도 세 단어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담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쫄리죠.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쫄리는 것 같아요. 괜찮은가? 괜찮은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좀 그런 면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어린이집 저희가 예찬론자는 아니에요. 딱 한 명 보냈더니 케이스가 좋아서 제일 무서운 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잖아요. 맞아. 딱 한 명 보냈더니 그래도 저희가 좀 만족한다. 근데 또 둘째는 모르겠어요. 둘째는 제일 큰 고민이 둘째도 지금 시간만큼 보내면 괜찮은데 둘째 보낼 때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복직하고 일할 때거든요. 저도 이제 일할 시기를 이제 둘째 돌쯤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9시에서 3시까지 맡기던 시간제 보육이 9시에서 6시? 9시에서 7시? 이렇게 되는 게 괜찮을까? 그건 너무 길잖아요. 집에 그쵸. 7시에 오면은 이제 애가 8, 9시면 자는데 한두 시간 딱 보고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랑 양상이 너무너무 달라서 둘째도 한 2살까지는 그래도 봐줘야 되나 막 아무튼 막 생각이 좀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둘째가 고민이에요. 둘 다 복직하는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 없었죠. 우리 케이스가 없었으니까. 혜원이는 첫째는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한 편이죠. 엄마 아빠가 둘 다 달라붙어 갖고 막 이쪽에서 박수 치면은 와 저쪽에서 그랬어요. 엊그제 계란 깠죠 혜원이가 계란 깠는데 이제 여보가 여보 혜원이 혼자 계란 깠어요. 뭐 이제 칭찬해달라는 눈빛이죠 저한테. 근데 제가 좀 그래도 로키 씨보다 잘하는 게 리액션이 좀 크거든요. 저는 무지하게 커요 리액션이. 그래서 와 하면서 막 손 번쩍 들었더니 얘가 갑자기 신나갖고 막 방방 뛰더니 안아달라고 아빠 안아줘 해갖고 아빠 안아줘서 막 와 하고 그랬죠. 엄마 아빠가 둘 다 이렇게 환호를 해주니까 첫째는 그래도 3살까지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둘째가 사실 갑자기 염려가 되네요. 이렇게 갑자기 방송하다 마음이 무거워져도 되나요? 근데 한번 해보고 저희가 결단을 내려야겠죠. 막 예를 들어서 애가 좀 너무 오래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계속 주게 되는 것은 우리한테도 좋지 맞아요. 않고 애한테도 좋지 않은 건 뻔한 거니까 어떤 선택, 뭐 조부모의 손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야겠죠 그때는. 근데 어때요? 지금 어린이집이 한 달에 내는 보육비가 55만 원인가 56만 원 정도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다. 지금은 정부 지원이 되니까 사실은 꽁으로 다니는 건데 뭐 추가적인 재료비라던가 체험비 빼고는 꽁으로 다니는 건데 만약에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보낼 것 같아요? 56만 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아기를 1편에서 아기를 낳을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정부에서 주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게 돈이 안 들어서라고 하는 걸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뭐 저희가 그렇게 부자인 것도 아니지만 저희는 진짜 월세를 살고 있는 주식이 떡상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전 재산을 주식에 올인하고 무슨 소리야? 예금도 있다고요. 비상금도 있고. 좀 있지만 사실 기도매매법으로 공부를 오르게 해주세요 하라고 하는 진짜 너무너무 평범한 가족이지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딸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보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육의 개념도 있죠. 물론 어린이집이 보육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놀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봤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 계절마다 다른 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역할 놀이를 해요. 뭐 의사 선생님 놀이, 뭐 유치원에서 더 잘할 거지만 이제 감이면 이 감이야라고 알려주고 계절에 맞게 또 무슨 놀이. 그 절기에 맞게 매번 어떤 행사들이 진행이 되죠.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동생 돌보기 놀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놀이가 매일매일 다른 놀이들이 저희 아이가 지평을 좀 넓혀가는데 좀 큰 도움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서 50만 원 정도는 너무너무 괜찮은 가격이죠. 심지어 밥도 한 끼 주잖아요. 밥이랑 간식 오전 세참, 오후 세참을 2번 다 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어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나오는 국가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50% 정도? 0에서 2세가 보육시설 이용하는 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2017년 자료인데 덴마크가 61%, 아이슬란드 65%, 스웨덴이 50%, 노르웨이가 50%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 하면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이러니예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니 3살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면 3살까지 그렇게 중요하면 이제 삶의 여유들이 있는 복지 국가들은 오히려 어린이집 시설이 줄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어린이집 보내는 것은 아이 발달에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3살까지의 뇌가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류의 이제 KBS 영상이 있어서 하나 봤는데 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뇌 그리고 애가 방치된 뇌 애가 이제 좀 방치됐다는 애가 어떤 식의 환경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착 관계가 형성이 잘 된 애는 감정 조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뭐 잘 된다 그런 내용이 자율성 있어요. 때문에 그렇죠. 자율성 잘 길러주면 이제 자기 조절을 잘 하는 아이로 기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0에서 3세 아이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 다른 3세 이상, 4세 이상 아이들로부터는 그런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지 않는데 3세 이전에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비율이 꽤나 높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 행동이라는 것이 엄마와 같이 있을 때는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또 20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그 사회 문제가 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저희랑 반대네요. 저희는 문제 행동을 엄마 아빠 앞에서 하고 어린이집에서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렇죠. 저희가 가끔 고집이 생겨서 막 비명을 이렇게 애들 들어놓는 거 있잖아요. 나 진짜 그게 우리 애가 될 줄 몰랐어. 그 유모차를 본인이 끌겠다고 그 들어누웠을 때 그 악몽 같던 그날 들어놓고 어떻게 해도 달래지지 않고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애를 얼마 전이죠? 지난주인가? 애를 일찍 데리고 오려고 이제 병원 가야 돼서 일찍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이제 그 벤츠 모양의 그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를 타겠다고 뻗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혜원아 가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집에도 비슷한 거 있어요? 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애가 거기서 들어놓은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안고 오는데 혜원이가 이러는 걸 처음 봤다라고 하는 말이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회생활 잘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고 스트레스가 여기 있다는 맞아. 말인데 어쨌든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원이가 너무너무 잘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선생님이 립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밥도 잘 먹고 잘 웃고 화내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얘기를 하길래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 정도 봐주시는구나. 우리한테 좋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진짜 처음 봤을 줄은 그 들어눕는 비명을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문제 행동을 집에서만 한다. 엄마 아빠 편하니까 그러겠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이 아니라 평생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학생 남자애들 보면 문제 행동은 엄마 앞에서만 합니다. 애들이 막 화내고 막 방에 들어가서 막 학교에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보낼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건데 하원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시에 그러니까 출근을 하면서 애를 등원을 시키는데 얘를 7시 반이나 7시에 데리러 오는 이 상황이 제일 부모님 입장에서 스트레스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아까 전에 우리가 둘째 고민하던 게 그거잖아요. 둘 다 복직을 해서 이제 감자 씨도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되면 어찌어찌 등원은 뭐 타이밍 맞춰서 한다고 쳐. 근데 하원하는 게 우리 아이가 제일 늦은 아이가 되고 싶진 않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직장인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건 뭐 어린이집 문제는 아니죠. 어린이집, 유치원 둘 다 이제 해당되는 문제인데, 거기다 초등학교까지 같은 문제기는 한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제 육아휴직으로 250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올해 들어서. 와, 진짜 많이 들었다. 거의 더블로 늘었어, 따지면. 작년보다, 그죠? 그쵸. 작년이 150이었는데 올해 250이니까 100만이 는 거죠. 좋다. 좋은데 이것보다 그냥 근무 시간 좀 줄여줘라. 이걸 좀 의무화해줘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3시든 9시부터 4시든 단축 근무를 좀 강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 제도를 활용을 한 직원들이 많을 경우에 세제 혜택을 좀 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맞벌이하는 부부 입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도 직장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뭐 단축 근무가 되는 직장도 있고 업무 특성상 이제 단축 근무가 어려운 직장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3시까지 단축 근무를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수업들도 있고 뭐 담임도 해야 되고 뭐 담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종례 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되니까 물론 담임 안 맡고 이런 선생님들도 공교육인 계실 수 있지만 근데 공교육이야 뭐 선생님들 뭐 휴직 잘 하시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을 테고 직장들이 이제 3시까지 딱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9시에 보내서 3시에만 데리고 와도 애랑 애착관계 형성이 그 이후로 많이 하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게 큰 고민이 없을 텐데 3시까지 있을 수 없다라는 3시에 딱 애를 데리고 올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조금 고민해서 큰 지점인 것 같고 아까 250만 원 얘기를 이제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경력 단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애를 위해서. 근데 그때는 정부 지원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휴직이니까 월급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은 거예요. 휴직도 아이를 위해서 어쨌든 쉬는 건데 아이를 위해서 경력 단절을 감안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도 정부에서 정부밖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정부 돈 타먹기 이런 건 아닌데 어떻게 좀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뭐 아내 로켓이 친구분 중에서도 이제 혼자서 아기를 남편이 일하고 아기 때문에 이제 직장 아예 취업을 안 하시고 아기를 보는 게 그런 경우에는 육아휴직 못 받잖아요. 급여를. 그렇죠. 그냥 뭐 아동 수당이라던가 그냥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보육을 하면 돈이 따로 나올 텐데 가정보육은 더 힘드니까 어린이집을 보내기는 하는데 뭐 대한 학교니까 뭐 3시까지 단축 근무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 건 어때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저희는 정보 보조가 없는 학교였잖아요. 대안학교는. 그럼 이제 자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라리 제가 빠지고 제 자리에 기간제처럼 선생님이 1년 계약을 그래도 1년 단위로 선생님들을 계약해야지 계약을 맺고 쭉 가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파트로 2-3시간 일하러 오는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어렵구나. 오히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영세한 데가 아니면 사실 경영자의 의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올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이제 제가 원래는 올해 교감 예정이었죠. 교감이 되는 게 예정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교감이었다면 이제 저희 학교 여자 선생님 중에 단축 근무를 요청을 해. 그럼 해줬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저희 학교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제 경영자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애기 낳은 부모다 보니까 너무너무 공감도 되고 해서 해줬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파트 선생님을 좀 구하든지 뭐 해서 뭐 해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최근에 크래프톤에서 출산한 직원한테 1억을 준다고. 근데 그때 1억을 주는 회사가 한번 나오더니 그때 부영이었나? 부영에서 그 다음부터 1억 주는 회사들이 이제 종종 나와요. 단축근무를 줘라. 단축근무도 주는 건가? 근데 이제 있어요. 단축근무제가 있어. 예를 들어 육아휴직 지금 제가 이번에 출산휴가 쓰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쓰는 건데 원래 1년 8개월인가 1년인가 지금 쓸 수 있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가령 하루에 최소 4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최대 4시간, 4시간까지. 그래서 뭐 9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연봉도 깎여. 근데 뭐 그거는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 예를 들어 나는 그래도 만약에 이제 감자 씨가 복귀하고 나도 복귀하고 우리 둘 다 맞벌이를 해야 돼서 둘째까지 어린이집에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단축 근무를 한번 요청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둘째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저희한테 선택지가 그래도 3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내 로키 씨가 단축 근무 요청을 하는 건 저는 이제 완전 새로운 직군으로 가는 거라서 단축 근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막
이런 것도 눈치 주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막 취업했는데, 이제 막 들어와서 경력도 없는 사람이 새로 일을 딱 시작하자마자 단축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그거는 뭐. 그 두 번째 선택지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만두는 거예요. 1년 정도를 더. 세 번째 선택지는 이제 저희 부모님. 이게 가장 유력한 선택지겠죠,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직 부모님 의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종종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시니까 우선은 한편으로 안심은 되기는 하는데 뭐 보루가 하나는 있다. 우리 힘으로 웬만하면 키우고 싶지만 어쨌든 뭐 정말 안 될 땐 보루 하나는 있다. 근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는 더 애를 볼 생각은 있다. 그때 그 상황 봐서 역시 둘째도 관찰을 잘해서 저희랑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지. 근데 그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7시까지 아기를 맡기는 그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대부분 부모가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맡기는 부모들이 어쨌든 존재하고 그들의 힘듦도 이해하고 안타깝죠 뭐.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그 부모의 죄책감이 너무 맞아요. 드는 양육 환경인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부분이 꽤나 아직 많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어쨌든 금전적으로밖에 지원을 못 해줘서 그렇지 이 정부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뭐 지금 뭐 정보가 없는 상태인데. 뭐 무정부 상태긴 하죠. 계엄 상태라서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돌아가고는 있으니까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바뀌어야지 이제 양육 환경도 같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기 낳는 우리가 편하겠다가 아니라 사실 나라에서도 아기가 있어야 그 아기 한 명당 나라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겠어요? 그죠? 아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는 부모니까 꼭 이런 경제적인 얘기는 이제 국가 얘기지만 저는 아기를 낳은 행복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아기를 낳고 다시 태어난 것 같고 제 삶의 이유가 엄청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자 씨가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혜원이를 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맞아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 이 아이에게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아이 전부죠 지금은. 그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전부죠. 물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겠지만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저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마음일 때도 있고 내가 싫을 때도 있고 내가 미울 때도 있고 내가 좋을 때도 있고 해서 그런 것처럼 나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있잖아요. 콘텐츠들 엄청 많잖아요. 막 자기 마음 다스리는 방법. 그만큼 내 자신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내 아이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언제나 이제 나를 바라보는 애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동기가 생겨. 더 열심히 살아야지. 좀 더 건강해져야지. 좀 더 행복해져야지.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아이를 안 낳으시는 부모님들 안 낳으시는 가정에는 이게 한 번쯤 넌지시 추천할 것 같아요. 낳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물론 낳고 말고는 이제 너희들의 선택이지만 낳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면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좀 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세상으로 해서 이런 행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는 제자들한테 얘기 많이 했는데 아이 낳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다. 이제 애기 낳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꼰대죠. 안 낳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근데 아이를 낳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라는 내 이야기를 해주려고 애들한테도 좀 많이 일부러 좀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사실 친척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약간 다복한 걸 항상 꿈꿨어요. 저는 지금 형제가 이제 위에 오빠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하는 게 행복이지라는 그 전형적인 어르신들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되게 너무 뭐 이렇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게 나한테 뭐 중요한 문제인가? 그게 그렇게 좋은가? 사실 내가 자식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부모 입장이 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 빨리 얘네들이 커서 얘네들이 지금 보면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감자 씨의 뭐 저희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아 진짜 이게 가정의 행복이 맞구나. 내 인생 처음 효도하는 느낌이. 그렇게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반대하시고 제 부모님은 그만둬라. 그 직장 그만둬라. 뭐 하셨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아이를 낳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점점 행복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여행 가는 것도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자기 취미 갖는 것 행복한 것들이 참 많이 늘어나 있는데 저도 뭐 여행 엄청 다녀본 사람인데 뭐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행복이라서 좀 어린이집도 그렇고 좀 양육 환경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좀 행복한 사람들이 좀 아이로 행복한 사람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다시 3살 이야기를 하자면 3살 이전에 보낸다고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등원하기 전 하원하고 나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그렇게까지 아이의 발달이라던가 그런 감성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많은 뭐 사실 이 지금의 전문가들도 요즘의 현실들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전문가들 다 의사들인데 의사들은 자기들은 그러면 뭐 모르죠. 뭐 한 명이 이제 독박이 아니라 한 명이 전담해서 애를 다 키우고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들도 요즘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의 가지고 있는 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노력을 해야겠죠. 어쨌든 어린이집 보내건 안 보내건 부모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는 뭐 보낸다고 죄책감을 갖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안 보내서 저희는 안 보내서 저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부모들은 부모들 마음을 잘 지키면서 육아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어린이집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어때요? 어린이집 뭐 할 얘기가 많았죠. 이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진짜 줄인 거예요. 고민도 뭐 진짜 많이 됐고 보내고 나서도 고민, 보내기 전에도 고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의 진솔한 이야기, 저희가 왜 보냈고 했는지는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전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어쨌든 사고가 발생해서 아이가 죽거나 그렇죠. 또는 사고 때문에 애가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에 뜨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는 거 무섭기도 하고 가끔씩은. 근데 지난번에도 감자 씨가 얘기했지만 그런 사건은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뉴스에 나오는 거고 한 1000명의 괜찮은 999명의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으면 1명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되면 너무 비극이긴 하지만 너무 그런 걸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완벽하고 싶으면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어떤 어린이집 차가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얘한테 영상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다고 여보가 이렇게 로키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애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차 안에서 영상을 잠깐 보여준 걸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애들한테 영상을 안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 저런 거 다 싫다라고 하면 사실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어린이집 선생님도 행복할 거고 본인도 행복할 거예요. 그게 그쵸.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도 이렇게 너무 아내한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타이트하게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부모가 꼭 좋은 부모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애는 이제 흙도 묻고 이거 너무 옛날 사고방식이야? 저는 그래요. 쟤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주는 여백의 공간만큼 저는 애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중고등학생이 얘기했죠. 애한테 주는 공간만큼 부모한테 무관심이 아니라 잠깐 부모가 떨어져서 딴 생각을 하거나 하는 거죠. 아이한테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을 모두 퍼펙트하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꼭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이한테 관찰 잘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교육해야 될 것들을 딱딱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하고 그리고 여백을 줄 땐 좀 확실하게 주는 게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자녀의 자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좀 부모가 좀 대범해져서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과 대범함은 좀 달라요. 그렇죠. 다 이건 공감할 거예요. 오늘 우리 보통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